언론을 한번 볼까요? 환율 1,400원 오히려 좋아. 코스피 내릴 때 현대차, 기아차는 역주행. 수출기업 환차익 누릴 수 있어 수혜. 기자라고 이딴 글을 씁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10원 오르면 한전 2,900억 손실. 항공도 악영향. 환율 1,201원일 때 기사입니다. 이런 언론들을 조져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이번 총선 결과가요. 조중동의 힘이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는 걸 증명하는 총선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경상도 이쪽에서는 여전히 조중동의 위력이 세다라고 하지만 경상도를 제외한 지역 강원도까지 여기를 제외한 시골 노인들을 제외한 50대 60대 초중반까지는 조중동의 영향이 안 미치더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년만 지나 보십시오. 조중동 진짜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언론이 될 겁니다. 자, 환율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오늘 지금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이광수 복덕방 사장님 나오셨는데요. 윤석열이 재건축 규제 완화했고 공급을 많이 눌려서 부동산을 정상화, 안정화시켰다. 집값 안정화시켰다. 자기의 치적인 것처럼 막 얘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데 공급을 늘렸다 이랬단 말이에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착공도 반토막, 이대로는 2, 3년 뒤 집값 급등. 자, 이 기사도 아파트 착공이 반토막됐다라는 게 방점이 찍힌 게 아니라 집값이 오를 것이다가 방점인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집값 오른다. 지금 집 사라. 이런 거예요. 이 기사도 사실은. 아파트가 착공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자재값 올랐죠. 환율도 오르죠. 수익이 안 나와요. 수익성이 없어. 그러니까 착공 안 하죠. 재건축?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공급을 늘렸다? 안 늘렸어요. 공급 줄었어. 공급이 줄었는데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죠, 윤석열이. 거기다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총선 뒤로 막 밀어줬단 말이에요. 어떤 사업장은요, 이자를 총선 뒤로 내도 되게끔 후불제로까지 혜택을 줬어요, 윤석열이. 터지지 마라. 총선 전에 터지면 안 된다. 총선 전에 안 터졌는데 총선은 박살났죠. 터질 타이밍을 놓쳤다? 그러면 더 크게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전체 잔액 규모, 금융위기와 비교해서 복잡한 구조의 대출이 증가했다. 자, 보면 은행, 보험, 증권, 그리고 뭐 저축은행 이런 데 있는데 기타가 지금 너무 많아요. 여기가 어디지? 어딘지 잘 모르는 복잡한 규모의 대출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터질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태영건설 1번으로 터졌는데 이거를 막았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렇게 경기가 과열됐다가 빠질 때 회사들이 부도가 납니다. 못 버티는 회사들이 있죠. 경영을 잘못해서. 그중 1번 타자가 태영이었는데 경기가 과열됐다가 경기가 하락곡선으로 내려갈 때 이렇게 부도나는 회사들이 생겨요. 그러면 보통 연쇄 부도로 이어지는데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죠. 근데 첫 번째 도미노를 안 넘어지게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이거는 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예요. 가장 안 좋으니까 가장 먼저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쓰러질 회사들은 어느 정도 쓰러지고 여기서부터는 막자, 중간을 막아요. 정부가. 계속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윤석열은 총선 때문에 첫 번째 자빠지는 태영을 막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못 막습니다. 더 키우는 거예요. 태영만 위험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 태영을 쓰러지지 않게 워크아웃까지 한다 막 했는데 지금 보면 100대1 무상감자 추진. 이 감자가 뭐냐? 감자가 유상감자, 무상감자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이 감자가 아니라 자본을 줄이는 거예요. 무상감자는 기존의 주주들에게 보상하지 않고 자본을 줄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주식을 100개 가지고 있는데 1개 주식 갖고 있는 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주식 가치가 100배가 오르면 되잖아.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최소한 30-40% 그냥 까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의 피해를 입히면서 하는 게 무상감자입니다. 보통 무상감자를 하게 되면 대주주의 지위가 바뀌어요. 근데 태영건설은 대주주 지위가 오히려 올라가는 짓을 정부가 해줬습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태영건설 채권단 100대1 비율의 대대적인 감자와 1조 원 수준의 대규모 출자 전환. 출자 전환은 또 뭐냐? 빚이 있잖아요. 태영건설에 받을 돈이 있어. 빚쟁이들이 있잖아. 채권단이니까 빌려줬어. 이걸 주식으로 그냥 바꿔버려. 갚아야 될 돈,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니네 주식으로 줘. 이렇게 하는 출자 전환입니다. 1조 원 수준의 출자 전환을 추진키로 했어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태영건설을 살리기 위해 회계상 자본금을 줄이고 대출 채권을 지분 투자,
주식으로 변경해버려 손실을 털어내는 겁니다. 통상 대규모 감자를 추진하면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되는데 태형건설은 지주사 출자 전환을 통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오히려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 특혜를 주는 걸까? 태형건설이요, 자본 총계 6,356억 원 적자로 집계가 됐어요. 완전 자본 잠식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회생이 어렵다라는 건데, 대주주 무상감자 후 채권단 출자 전환이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산은은 뭐라고 이제 계획을 처음에 세웠냐? 초안에는 대주주 주식은 100대 1, 기타 주주는 2대 1로 차등화해 무상감자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대주주 니들이 손해 많이 봐라, 그리고 기본 주주들은 손해 조금만 봐라,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경영에 실패한 대주주 책임을 더 크게 지우기 위해 감자 비율을 달리한 건데, 태형건설 시가총액이 900억 원임을 고려하면 대주주 지분 가치가 4억 원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는 의미였어요. 산은이 처음에 개선 계획에 올린 거는. 근데 태형건설 대주주가 경영권을 잃고 최대주주 자리에 물러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걸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무상감자 후 대출 채권을 지분 투자로 전환하는 출자 전환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산은은 대주주는 대여금 등 기존 채권 100%, 금융채권자는 무담보 채권의 50%를 출자 전환하기로 했다. 출자 전환을 그냥 시켜주면서 이걸 지분율이 더 올라가는 일이 생겨버렸다. 사고를 친 태형건설의 경영진들이 오히려 더 경영권이 강화됐어. 기존의 주주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고, 대주주들은 경영권이 더 늘어나게 되는, 강화되는 이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태형건설에 지분율이 오히려 올라버려요. 출자 전환하면 60% 안팎으로 높아진대요. 현재 지분이 41.8%인데 물론 워크아웃 기간에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이 워크아웃이 끝나고 나면 이딴 식으로 바뀐다. 이거는 엄청난 특혜입니다. 두산중공업 워크아웃 때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해서 2조 원이 넘는 유동성을 확보해서 지분율을 유지시킨 바가 있어요. 보통은 지배구조가 바뀝니다. 워크아웃을 하면. 대주주 니들이 손해를 봐. 그러니까 알았어, 가장 알짜배기인 두산인프라코어를 매각을 합니다. 쭉정이 이런 걸 파는 게 아니라 태형 같으면 SBS를 팔아서 그 돈으로 회생에 돕고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이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는데, SBS를 태형이 안 팔았는데 지배구조가 더 강화되는 일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PF 사업장 처리 방안을 보면 본 PF 사업장 40곳 사업은 대부분 그대로 진행한다. 분양률 10% 미만 사업장 한 곳은 청산한다. 착공전 브릿지론 단계 사업장 20곳은 한 곳만 사업이 진행되고 나머지는 시공사 교체되거나 청산된다. 시공사 교체된다 하더라도 교체할 시공사가 없고요. 청산한다 하더라도 진짜 헐값 아니면 청산도 안 됩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태형한테 어떻게 이런 특혜를 줍니까? 100대 1의 무상 감자를 진행하는데 대주주의 지분이 더 올라간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다 털어봐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해 드렸던 모르면 호구되는 경제상식 채널, 여기에서 또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갖고 왔는데요. 총선이 끝나고 났어요. 근데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렸어요. 자, 부동산 상황이 지금 다 멈춰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기면 부동산이 풀릴 것이다. 투기꾼들은 희망을 갖고 응원했겠죠. 그런데 민주당이 압승을 해버렸네. 그래서 패닉이 오고 있다. 민주당 압승, 여소야도 전국, 금투세 임대차법 폐지가 급브레이크가 걸린다. 세금 폭탄 터질라 집주인도 개미들도 울상이다. 세금이 늘어나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늘어나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여권 총선 패배 가능성, 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물거품 되나, 부동산 규제 완화 물 건너 갔나. 금리 내리고 싶어 죽겠지. 근데 미국이 2024년에 금리를 3차례는 내릴 것이다 라고 했다가 소수 의견이지만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가 안 잡혀요. 미국은 너무 경기가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소수 의견까지 지금 연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번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미국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3번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인하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부동산 안 된다는 겁니다. 희망 없어요. 자, 그리고 뭐가 또 나오냐면 전세 대출의 DSR 도입, 이게 나왔는데 적용을 안 했어요. 해야 되는데
전셋값으로 아파트값을 받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지만 전셋값이 아파트값을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데 전세 대출에도 DSR을 도입한다. 이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야 되고 총선 끝났으니까 할 거라는 거예요. 전세 대출에 DSR 적용하면 결국은 대출 받을 사람들, 대출 전체 총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아파트 값을 떠받치고 있는 전세값 하락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그럼 갭 투기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전세값이 떨어지면 역전세가 일어나고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아파트 공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규 아파트 분양 이것만 생각하지만 기존의 아파트들이 시장에 나오는 것도 공급입니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 제가 이 개사기 대출 상품, MB가 만든 개사기 대출 상품 이것 때문에 아파트 값이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세자금 대출에 DSR 적용 안 됐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제 곧 적용이 됩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주택자들, 갭 투기한 사람들 물량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경매로 시장의 물건이 풀리거나 그러면 아파트 신축 착공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공급이 부족할까요? 공급이 부족할 수가 없다. 거기다가 총선 전에 돈을 아파트값 떨어지지 말라고 허그에다가 돈을 갖다 뿌렸어. 정부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4조 5천억. 근데 부동산 연명치료가 끝났습니다. 돈이 없어요. 허그도 이제 돈 다 떨어졌고 정부도 돈이 없지.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부자 감세 너머해주는 바람에 87조 적자, 작년 세수 결손 87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올 돈 나갈 돈 계산을 해서 1년 살림을 하는 건데 작년에 87조나 빵꾸가 났다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 얘네들 다 감옥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87조가 전부가 아니죠. 110조에서 130조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 통계에 안 잡히는 기금들을 갖다 쓴 돈이 너무 많고 그리고 한은에다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땡겨 쓴 돈들이 너무 많아요. 이자만 수천억 냈습니다. 한국은행에 정부가 마통해서 땡겨 쓴 돈 때문에 통계에 안 잡히려고. 그리고 국가 채무가 1100조 원, GDP 대비 50% 돌파, 재정 건전 외치더니만 GDP 대비 50% 돌파한 게 윤석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으로 아파트 값을 버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때려 박아서 아파트 값 안 떨어지게 받친다?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물가는 올라갑니다. 유가 올라가죠? 예, 유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1,700원 찍었어요, 이미. 1,700원대가 많습니다. 비싼 데는 1,900원짜리도 막 나와요. 유가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환율까지도 안 좋으니까 우리는 더블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사올 때. 기본적으로 만약에 10,000원 주고 사던 거예요. 우리는 이미 환율이 올라서 11,000원을 내야 돼. 근데 10,000원짜리 기름이 12,000원이 됐어. 그러면 13,000원, 14,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물가가 당연히 오르죠. 물류비용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류비용 올라가면 모든 물건의 가격이 더 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그리고 유류세 인하하고 있는 거 연장하기로 했는데 이거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내 소득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 수지도 4월에는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환율이 안 좋으니까 수입을 하는데 수입 단가가 올라가잖아. 무역 수지가 흑자였어요. 불황형 흑자. 수입이 많이 줄어서 흑자를 좀 받다가 다시 적자가 되는 겁니다. 환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좋은 구멍이 하나도 없죠. 물가가 오르면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데 문제는요. 지금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줄어들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장사가 안 되죠.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이 안 되죠. 그냥 소득이 줄고 있습니다. 내 소득은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서 실질 소득이 줄었다 이게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실소득도 줄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파트 값이 10억 우습죠. 10억짜리가 어딨냐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10억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아파트 값이라는 건 그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의 소득이 받쳐줄 때 그때까지 올라갑니다. 문제는 10억이라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국민의 소득이 안 돼요. 아주 심플하게. 여러 가지 디테일한 요인이 있지만 아주 크게 보면 소득이 줄고 있는데 무슨 10억 아파트? 택도 없는 거죠. 사줄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집니다.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는 건 살 사람이 있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계속 줄면 살 사람이 점점점 줄죠. 아파트 값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윤석열이 정치를 너무 못하니까 살 사람이 급격하게 빠지고 그러면
아파트 값도 급격하게 빠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값은 앞으로 희망 없고 이거 정권 이재명으로 정권 바꿔서 아파트로 갑자기 로또 맞는 이런 세상을 정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금투세 민주당에서는 하려고 하고 윤석열이 이거를 지금 유예하려고 하고 있는데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금투세는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금투세를 매기려면요 여러 가지를 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시장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든가 미국은 금투세가 있거든요. 그리고 상속세도 건드려 주던가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금투세가 만약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안 가고 부동산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다시 꿈틀꿈틀 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에 있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이 작업을 좀 해야 된다면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묶여 있어요.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으면 경제는 경직됩니다. 그러니까 금투세가 해당되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긴 한데 그 사람들이 금투세 때문에 돈을 빼고 그러면 어느 자산에 투자했어? 한국에서는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대한민국은 또 부동산이 또 흔들흔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건드리려면 정말 세심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맞춰야지 됩니다.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자산시장은 크게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식으로 좀 가야 돼요. 미국 같은 나라는 주식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전부 와요. 그러니까 금투세는 큰손들의 영역이긴 합니다. 근데 그 큰손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미국에 투자를 하거나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돈이 크다니까요. 금투세 적용받는 사람들이 굴리는 돈이 커요. 그래서 금투세는 정말 잘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건전한 자산 증식의 시장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주가 조작도 제대로 못 잡고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죠.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걱정은 이게 부동산으로 오면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좀 더 저는 세심한 게 필요하다. 저는 이재명 대표는 보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금투세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는 않아요. 물론 금투세가 적용이 되려면 1년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사람 대부분의 개미는 불가능하죠. 대부분의 개미들은 불가능합니다. 5천만 원이면 5억 이상 주식 투자해야 돼요. 실제로. 근데 뭐 우리는 몇 천만 원 많이 하면 몇 천만 원 투자하고 그걸로 굴리잖아. 2, 3천만 원 집어넣어 놨으면 많이 집어넣어 놓은 거 아니야. 보통 월급쟁이들이야.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수익 나는 건 뭐 코인판 아니면 불가능한데 5억을 주식 투자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이면 많이 부자죠. 많이 부자긴 해요. 근데 보세요. 종부세 이것도 잘 다뤄야 됩니다. 보유세 이런 영역을 잘 다뤄야 돼요. 이게 선거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거는 영리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지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건 맞죠.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이건 나쁘게 프레이밍해서 작업을 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밀 안전진단 통과, 경축. 우리 아파트 안전하지 않아요 하면 경축을 붙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골 때리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안전진단 통과, 경축. 재건축을 하면 로또 맞는다. 내가 18평이었는데 30평 아파트가 공짜로 생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사라졌습니다. 불가능해요. 이제 재건축으로 재미 보는 시장이 끝났다. 추가 분담금 폭등, 재개발, 재건축 곳곳 갈등 난리가 났고요. 재건축 분담금 5억 쇼크, 상계 주공, 일반 분양 5배 늘려도 울상인 이유. 자, 상계 주공. 단지가 큰데 여기는 평수가 작은 아파트들이 많아요. 10몇 평짜리. 근데 9평, 34평, 33평짜리를 받으려면 5억을 더 내라. 5억을 더 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추가 분담금으로. 얼마 더 내기로 했어. 지금 이걸 팔면 얼마 가치 있고 30평대 되면 뭐 1억, 2억 더 내면 30평대로 바꿔줄게. 조합원들한테. 근데 갑자기 추가 분담금 더 늘어납니다. 더 내.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로또 맞는 시장이 끝났습니다. 이거 해도 돼? 이거 하는 게 맞아? 집값 올랐을 때 팔고 그냥 구축 아파트로 가는 게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건축 로또가 끝난 겁니다. 상계주공 여기 단지가 크니까 여기 재건축 되면은 로또다 막 이랬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조합 내에서 나 이거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하는 게 무슨 개손해인데? 이 집값이 3억, 4억인데 분담금 5억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 알았어. 그러면 일반 분양을 5배로 늘려보자.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예요? 재건축 이거 어떻게든 하게 하려고 용적률을 막 늘려준대요. 용적률 더 늘려주자. 그러면 일반 분양이 더 늘어나잖아? 그러면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좀 더 줄을 수 있겠지? 그래도 안 돼요. 결국은 원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납니다. 자, 재건축으로 큰돈 버는 시장도 이제 끝났고 이자는 높죠. 또 분담금 때문에 갈등이 계속 빚어지죠. 이런 데들이요.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난다. 이미 팠어. 공사가 시작이 됐어. 근데 추가 분담금 더 내. 조합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약속하고 다르잖아. 공사가 멈춰요. 멈추면 그 기간 동안에 금융비용이 계속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추가 분담금 더 내. 니들이 강짜 나가지고 공사 지연됐잖아. 그 기간 동안에 이자가 이만큼 붙었어. 더 내. 자, 시공사는요. 대기업입니다. 조합이 아무리 커도요. 대기업 시공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둔촌주공 공사 한번 멈췄을 때 우리 봤잖아요. 거기에는 대기업 4개의 회사가 건설사가 붙어 있는데 둔촌주공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 조합도 힘이 굉장히 셌죠. 근데 결국 조합이 물러섰습니다. 그때 멈춰선 것 때문에 엄청난 금융비용이 발생하고 그게 또 비용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분양가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건축도 재미 못 보고요. 분양도 재미 못 보고요. 안 돼요. 그리고 갭 투기했던 사람들은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 총선 뒤로 다 밀어놨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자, 우리가 용적률도 올려줄게, 규제 완화해줄게, 재건축 다 하게 해줄게, 안전진단 끝나고 바로 공사할 수 있게 해줄게 다 했는데 문제는요. 아까 같은 이런 안전진단, 경축 했잖아요. 그러면 시공사들이 달라붙어야 돼. 우리랑 계약하시죠. GS건설 붙고 삼성 우리 레미안으로 하시죠. 아니요 자이로 하시죠. 아이파크로 하시죠. 막 건설사 붙는데 건설사들이 이거 평당 이 정도면은 할게요. 메리트가 없어요. 재건축이. 그러니까 시공사들이 경쟁을 안 해. 그 조합 입장에서는 안전진단 되면 우리 막 진짜 조합장한테 와가지고 건설사들이 막 로비하고 막 이래던 시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안 오네? 시공사가 안 와. 보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아파트 착공이 반토막 됐잖아요. 왜 이러냐? 시장에 맡겨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럴 때는 정부 주도로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걸 막 해야 되는데 야, 규제 풀어드릴 테니까 시장, 민간 위주로 해봐. 이익이 안 나는데 민간들이 착공을 해? 안 하죠. 기존에 있는 데들도 지금 터져나가는 판국에 착공을 합니까? 안 돼요. 더 줄어듭니다. 2024년에는 아파트 착공 안 해요. 아니 그 분양가는 세일 수밖에 없고 경기가 바닥으로 찍고 있고 이자는 비싸고 대출도 지금 스트레스 DSR에다가 전세자금 대출도 DSR 적용한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양가로는 분양이 안 될 게 뻔한데 착공합니까? 안 하죠. 시장에만 맡겨두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럴 때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건설 경기는 서민들 일자리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부는요. 까지지 않으면 베스트란 말이에요. 남기면 잘못한 거예요. 왜 국민들 상대로 세금으로 하는데 남기기까지 합니까? 그러니까 한전의 상장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한전을 왜 상장을 시킵니까? KT 민영화 이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까지지만 않을 정도의 비용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돌릴 수 있어. 분양가가 좀 올라가겠지만 일반 건설사가 만든 것보다 분양가 싸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것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제 총선 뒤로 다 물려놨단 말이에요. 태영 첫 번째 자빠지는 태영을 살린답시고 100대1 무상감자 추진하면서 대주주 지위가 더 높아지는 이런 해괴망측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태영건설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30-40% 손해보면서 출발이거든요.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겠죠. SBS 안 팔았어요. 보통 이렇게 위기면 제일 잘 나가는 알토란 같은 회사를 처분을 하고 그걸로 회생에 보태면서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는 있어도 SBS도 안 팔고 100대1 무상감자를 하면서 기존 주주들한테 손해를 어마무시하게 끼치면서 대주주 지위가 더 올라가는 짓, 이런 거 미친 짓인 거예요. 이건 국정감사해야 됩니다. 이거 수사해서 여기에 관여한 사람들, 정부 사람들 전부 다 감옥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무상감자라면서 대주주는 더 혜택을 봅니까? 대주주들이 잘못해서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데 대주주 지위가 올라가고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본다? 이걸 정부가 주도해서 한다? 미친 겁니다. 이건 반드시 조사하고 처벌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형건설이 그러면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태형건설만 위기가 아니에요. 태형이 1번 타자일 뿐이에요.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 정부는 이거 막을 수 있는 능력 없습니다. 크게 터질 가능성이 있다.